2025년 겨울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아파트. 창문으로 스며드는 찬바람 소리가 들리고 TV에선 6.25 전쟁 특집 다큐멘터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올해 85살 한태진입니다. 은퇴한 택시기사. 이제는 매주 화요일마다 동네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하는 늙은이죠. 그날 저녁 13살 손자놈이 제 방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손자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학교에서 6.25 전쟁에 대해서 조사해 오래요. 근데 이거 진짜 게임보다 재미없어요. 그냥 남이 쳐들어왔다가 밀려갔다가 그런 거잖아요. 나는 대답 없이 손자가 먹다 남긴 밥그릇을 바라봤습니다. 반이나 남은 밥, 김치 몇 조각, 국물에 뜬 기름. 평생 나는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똑같은 말만 해왔습니다. 밥 남기지 마라, 밥그릇은 목숨이다. 애들은 핀잔으로 들었겠죠. 우리 할아버지는 왜 밥 가지고 저렇게 난리야. 그날 밤 나는 옷장 위 오래된 깡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녹슬고 찌그러진 미군 시레이션 깡통. 그 안엔 손바닥만 한 작은 밥그릇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앉아보아라,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누이 이야기 좀 해줄게. 손자는 처음 보는 내 표정에 놀란 듯 조용히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7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여름과 겨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6월. 나는 10살 경북 외관 근처 작은 농촌 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흙벽 2칸짜리 집. 아버지는 농사꾼이었고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옷을 고쳐주며 미싱을 돌렸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마당에서 누이 순이랑 돌멩이 차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이거 봐. 이 돌멩이 진짜 군밤처럼 생겼지? 그래, 근데 너 그거 입에 넣으면 안 돼. 안 넣어. 나도 알아. 근데 상상은 할 수 있잖아. 이게 진짜 군밤이면 얼마나 좋아. 7살 순이는 그런 애였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해서 돌멩이는 군밤이 되고 풀잎은 나물 반찬이 되고 흙바닥은 왕궁 마루가 됐죠. 그런데 갑자기 동네 어귀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라디오 소리였어요. 누군가 큰 소리로 라디오를 틀어놓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북계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 전 국민은 냉정을 유지하시고 어른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쟁 이래 정말 쳐들어온데 이거 큰일 났네. 저녁 무렵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내일 면사무소 가야 해. 장정들 차출 나왔대. 그럼 군대 가는 겁니까? 아니, 뭐 집 나르고 그런 거래. 금방 다녀온다고 하더라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부뚜막에 앉아 저녁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보리밥에 된장찌개였는데 아버지는 한 숟가락도 못 드셨어요. 나는 그게 화가 났습니다. 맨날 금방 다녀온다는 말만 하고 왜 밥도 안 먹고 그러냐고. 아버지, 빨리 다녀오세요. 다녀와서 제대로 밥 먹어요.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태진아, 내가 집 잘 지켜라. 순이 밥 잘 챙겨주고. 그게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7월 들어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인민군이 대구까지 내려왔다는 말, 외관 철교가 위험하다는 말. 어머니는 매일 밤 미싱을 돌리며 옷보따리를 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옷은 별로 안 싸고 쌀보자기를 두껍게 여러 겹으로 싸더라고요. 태진아, 순이야, 이거 잘 들어. 만약에 엄마가 가자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엄마 손 놓치면 안 된다, 알았지? 엄마, 우리 어디 가요? 모르겠다, 안 갈 수도 있어. 그 가자는 이틀 뒤에 왔습니다. 새벽 하늘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렸어요. 폭음이 터지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가자. 지금 당장 가자. 어머니는 옷은 거의 버리고 쌀보자기 하나와 우리 남매 밥그릇만 챙겼습니다. 작은 밥그릇 2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쓰던 그릇이었어요. 엄마, 내 인형은요? 그런 거 들고 가면 배고파 죽어 밥그릇만 챙겨. 마을 사람들이 모두 길 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피난 행렬, 지게, 보따리, 소달구지 모두가 남쪽으로 향했어요. 낙동강 철교가 보이는 언덕길에서 우리는 폭격을 받습니다. 철교가 무너지는 소리, 불길, 사람들의 비명,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나는 처음 봤습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아이들을. 작은 여자아이였어요. 7살쯤 됐을까? 아무도 그 아이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짐, 자기 식구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죠. 오빠, 저 애 왜 저래? 엄마가 어디 갔나 봐. 어머니가 내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보지 마. 우리도 살아야 돼. 그날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전쟁이라는 건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걸. 부산까지 가는데 보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손을 놓지 않았어요. 쌀보자기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외삼촌을 찾았습니다. 박춘배, 어머니의 동생이었어요. 외삼촌은 부산 부두 근처 판잣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군 물자 하역 일을 하면서 암시장에서 장사도 했죠. 누나, 살아서 왔구나. 처음엔 눈물로 반겼습니다. 하지만 외삼촌 집엔 이미 사람이 많았어요. 외삼촌 처자식 4세 그리고 거기에 피난 온 친척 2. 좁은 판잣집에 10명이 모여 사는 거였죠. 첫날 저녁 밥을 지었습니다. 보리밥에 배춧국이었습니다.
그릇은 10개가 나왔는데 크기가 달랐어요. 외삼촌네 식구들은 큰 그릇, 우리 남매는 작은 그릇. 순이가 물었어요. 오빠, 왜 우리 것만 작아? 태진은 눈치를 살짝 보며 그냥 먹으라고 아주 조그맣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기 밥을 우리 그릇에 덜어줄 뿐이었죠. 한 달쯤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외숙모가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형님 미안한데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해요. 애들이 굶는다고 매일 우는데. 알아요. 제가 일 나가 볼게요. 근데 누나 솔직히 말하면 애들 둘 데리고 어디서 일을 하겠어? 차라리 외삼촌은 말을 흐렸습니다. 차라리 애들을 어디 맡기라는 소리였죠. 고아원이든 친척이든. 그날 밤 어머니가 우리를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정말 미안해. 너희 아빠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의 식구라는 걸. 어머니는 미식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부산엔 재봉사가 넘쳐났어요. 모두 피난민이었죠. 나도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10살짜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부두에서 짐 나르는 것뿐이었어요. 부두인부가 말했습니다. 야, 임마. 넌 안 돼. 힘도 없는 게 짐 떨어뜨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 저 힘 엄청 세요. 제발 한 번만 시켜주세요. 부두인부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배급소에 가면 줄이 수백 명씩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다려도 오늘은 다 떨어졌습니다. 소리만 들었죠. 하루 종일 줄을 기다렸지만 배급소 직원들은 어린애라고 혼자 오면 못 준다고 얼음장을 놓았습니다. 저희 엄마는 일하러 가셔서 제가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배급소 직원은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규칙이 그래. 서럽고 배가 너무 고픈 것보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누이 순이 생각에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암시장에 가면 쌀 한 되가 돈 몇백 원씩 했습니다. 우리한텐 그림의 떡이었죠. 야, 꼬마야. 쌀 사려면 돈 내고 없으면 저리로 가. 아저씨, 저희 동생이 며칠째 거의 먹지를 못해서 한 주먹이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내 식구 먹여 살려야 되고, 그리고 여기 굶고 있는 애들이 한둘이냐? 모두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도 힘들다. 나도 피해자다. 어쩔 수 없다. 그 말 뒤에 숨어서 모두가 굶고 있는 아이들을 외면했죠. 어느 날 밤 외삼촌이 술 취해 돌아왔습니다. 나 진짜 내가 뭐 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왜 내가 조카까지 책임져야 돼? 나도 전쟁 피해자라고. 어머니께서는 나와 순이 눈치를 보면서 외삼촌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진짜 조금만 더 신세를 좀 질게. 아직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부탁할게. 외삼촌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조금이 언제까지가 조금인데?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아? 그날 저녁 우리 남매 밥그릇은 더 얇아졌습니다. 죽처럼 묽은 밥, 김치 한 조각. 나는 내 밥을 순이 그릇에 덜어줬습니다. 오빠는? 오빠도 배고프잖아. 아니야, 오빠는 배가 많이 안 고파. 우리 순이 조금 더 먹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어서 나도 배가 너무 고팠지만 어린 동생 순이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생 앞에선 오빠가 배고프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9월 어느 날 밤 외삼촌 집에서 또 싸움이 났습니다. 외숙모가 어머니한테 소리를 쳤어요. 형님,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우리 애들 밥까지 축내면서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순이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어요. 순이야, 우리 잠깐 산책하자. 어디로? 그냥 조용한데. 우리는 판잣집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는 임시 공동묘지였어요. 피난민들이 급하게 만든 무덤이 여기저기 있었죠. 무서웠지만 그래도 조용했습니다. 밤이 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빠, 저거 봐. 불이야. 반딧불이었습니다. 수십 마리, 아니 수백 마리가 무덤 주변에서 날아올랐어요. 깜빡깜빡 작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오빠, 이거 별이야? 아니야, 반딧불이래. 벌레인데 불이 나는 거야. 우와, 신기하다. 오빠, 우리 저거 좀 잡아도 돼? 나는 깡통 하나를 주워왔습니다. 미군들이 버린 전투 식량 빈 깡통이었죠. 우리는 반딧불이를 조심조심 잡아서 깡통에 넣었습니다. 깡통 안이 환하게 빛났어요. 오빠, 이거 우리 집 등불로 하자. 진짜 예쁘다. 그래, 좋아. 근데 오빠, 이 불빛 밥 같지 않아? 따뜻하고 환한 게. 순이는 깡통을 들고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전쟁 끝나면 우리 밥그릇도 이렇게 빛나게 해달라고 빌자. 하늘님한테. 그래, 그렇게 하자. 그날 밤 우리는 언덕 위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깡통 속 반딧불이를 보면서 한동안 잊고 있었던 순이의 해맑은 미소 짓는 얼굴을 보니 그 순간만큼은 전쟁도 배고픔도 외삼촌 집 눈치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건 우리만의 작은 천국이었어요. 11월 들어 부산에 추위가 왔습니다. 판잣집은 바람을 막지 못했고 사람들은 더 절박해졌어요. 어느 날 소문이 돌았습니다.
오늘 배급소에 쌀이 나온다. 새벽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어머니는 일 나가야 한다며 나한테 순위를 맡겼습니다. 태진아, 배급소 가서 줄 서봐. 혹시 모르니까. 순이 손 꼭 잡고 있어. 우리는 배급소 앞에 갔습니다. 이미 수백 명이 늘어서 있었어요. 오전, 오후 해질녘까지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자 배급소 문이 열렸어요. 배급소 직원이 외쳤습니다. 한 가족당 보리 한 돼. 밀지 마시오. 순간 줄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밀려들었어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밀쳐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을 향해 비켜 이것들아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애들이 굶어 죽는단 말이야. 나는 순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힘은 너무 셌어요. 순이야, 손 놓지 마. 오빠. 누군가 내 어깨를 밀쳤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쓰러졌고 순이 손을 놓쳤어요. 사람들이 쌀자루를 두고 싸웠습니다. 난투극이 벌어졌죠. 욕설, 비명, 울음소리. 나는 작은 보리자루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들어서 뒤를 돌아봤어요. 순이야, 순이야, 순이야. 어디 있어 순이야. 순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폭동이 가라앉고 사람들이 흩어진 뒤에야 순이를 찾았습니다. 배급소 옆 담벼락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에 피가 나고 팔이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힌 거였죠. 순이야, 괜찮아 순이야. 정신 차려. 오빠 여기 있어. 오빠, 아파. 나는 순이를 업고 외삼촌 집으로 뛰었습니다. 보리자루는 길바닥에 버렸어요.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밥그릇을 지키려다가 내가 동생을 잃을 뻔했다는 걸. 순이는 열이 났습니다. 팔은 부러졌고 어딘가 내상을 입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미친 듯이 뛰어다녔습니다. 군병원, 부두의무실, 어디든 가봤죠. 군병원 간호사가 정신없이 민간인은 순서가 밀린다고. 군인들도 치료 못 받아서 죽어나가는 판인데 어머니는 다시 순이를 업고 뛰었습니다. 나는 그냥 뒤따라 뛰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순이를 업고 약방에 갔지만 약값부터 내라는 말이 먼저였고 없으면 못 준다는 원망스러운 말을 듣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오열하면서 부두 의무실까지 찾아갔지만 직원은 여기는 하역 인부 전용이에요. 그냥 애는 안 돼요. 모두가 어려웠기에 어쩔 수 없다라는 말 뒤에 숨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순이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죠. 나는 미군 부두 창고로 갔습니다.
몰래 담장을 넘어서 설탕 몇 알과 통조림 하나를 훔쳤어요. 경비한테 걸려서 맞았지만 설탕은 놓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함께 마지막 밥을 지었습니다. 남은 쌀 한 줌에 설탕물을 섞어서 죽처럼 만들었어요. 순이야, 밥 먹자. 어머니가 순이를 불렀습니다. 이거 달아. 우리 순이가 좋아하는 거야. 순이는 눈을 겨우 떴습니다. 엄마, 이거 반딧불이 밥 같아요. 응? 환하고 따뜻해요. 근데 금방 사라질 것 같아서 천천히 먹을게요. 나는 그날 밤 언덕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반딧불이를 또 잡아서 깡통에 담아왔어요. 순이 옆에 깡통을 놓았습니다. 깜빡이는 불빛이 순이 얼굴을 비췄어요. 오빠, 우리 등불 가져왔네. 응, 이거 보면서 자. 내일은 나아질 거야. 오빠, 고마워. 나 배 안 고파? 순이는 그렇게 중얼거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반딧불이의 불빛이 하나씩, 둘씩 꺼져갔어요. 새벽녘 깡통 안이 완전히 어두워질 무렵, 순이도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어머니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울지 못했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으니까. 그저 순이 손을 잡고 식어가는 체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순이가 다시 일어나면 주려고 했던 얼마 되지 않는 설탕가루를 꺼내서 순이 손에 꼭 쥐어주었어요. 1951년 겨울을 넘기고 전선은 북으로 밀려갔습니다. 부산은 서서히 일상을 되찾았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일상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싱을 돌리며 살았지만 말수가 없어졌어요. 나는 고아원에 들어갔다가 12살에 막릴판으로 나왔습니다. 공장, 부두, 건설판,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20살에 택시 운전을 배웠고 그 일로 평생을 살았어요. 결혼하고 아이 셋을 낳았습니다. 먹고 사는 건 나아졌지만 나는 식탁에서 늘 같은 소리를 했죠. 밥 남기지 마라. 밥그릇은 목숨이다. 아빠,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요즘 세상에. 요즘 세상이고 뭐고 밥은 함부로 버리는 게 아니야.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왜 밥 가지고 저렇게 난리야. 나는 끝내 순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밥그릇을 꺼낼 용기가 없었죠. 2025년 겨울밤, 이야기를 끝내자 손자는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TV에선 여전히 다른 나라 전쟁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어디선가 누군가는 또 굶고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몰랐어요. 뭘? 전쟁이 그런 거였다는 걸요.
게임이 아니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전쟁 나면 저도 제 밥그릇 꼭 지켜야겠네요. 나는 손자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다. 예. 그때 사람들은 자기 밥만 지키느라 옆에서 쓰러지는 애를 못 봤다. 나도 그랬고 어른들도 그랬어. 전쟁은 그게 제일 무서웠다. 창밖을 보니 멀리 하천 쪽에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겨울 축제인지 조명인지. 그런데 그 불빛이 반딧불이처럼 보였어요. 순이가 말했었지. 전쟁 끝나면 우리 밥그릇도 저렇게 빛나게 해달라고. 할아버지, 이모 할머니 밥그릇은 빛났을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근데 나는 평생 그 빛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아. 다음 주 화요일, 나는 손자를 데리고 노인복지관 무료급식소로 갔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일 도와줄래? 네. 우리는 함께 밥을 퍼주었습니다. 노인들, 아이들, 노숙자들. 밥그릇을 건네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평화는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밥그릇을 함께 채워주는 것. 옆 사람이 쓰러지지 않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게 전부라는 걸.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모 할머니도 이런 거 좋아했을까요? 그럼 순이는 밥 나눠 먹는 거 제일 좋아했지.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들기 전 나는 오랜만에 옷장 위 깡통을 꺼냈습니다. 녹슨 깡통 안에 작은 밥그릇. 75년 전 순이가 마지막으로 밥을 먹던 그 그릇. 나는 그릇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순이야, 이제 오빠가 알았어. 네가 말하던 그 빛이 뭔지. 창밖으로 겨울밤 별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별빛 아래 어딘가에선 여전히 누군가 굶주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딘가에선 누군가 밥을 나눠 먹고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밥그릇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가 나누는 한, 이 이야기는 한 노인의 기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여름부터 1951년 겨울까지 수많은 어린이들이 밥그릇을 잃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살아남았고 어떤 아이는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밥그릇 하나가 목숨이었던 시절을, 반딧불이만큼 짧게 빛났던 아이들의 웃음을,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평생을 안고 사는 살아남은 자들의 죄책감을. 부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작은 빛으로 남기를